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36편 집값은 오르는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좀 바빠가지고 무리해서 지금 밤에 저녁 때 이제 급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도 바쁘고 다음 주 월요일도 좀 바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그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가 난 건데요. 지난 5월달, 지난달은 이제 우리가 예상한 3월, 4월,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거래가 많이 되고 시장이 뜨거워가지고 5월달은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고, 일정 부분 약간 그 좀 열기가 식은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달 그 5월 달은 작년 5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24.7% 늘어나고, 실제로 새로운 매물은 지난해에 비해서 18.7% 줄어들었다 그래요. 사람이 내놓지는 않고 사겠다는 사람만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은 보통 4월 달보다 거래량이 적기 마련인데, 이제 올해는 5월 달이 4월 달보다도 5.2%더 거래량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사겠다는 사람은 많고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바이어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됐고, 바이어 간의 경쟁이 일어나서 가격은 이제 평균 120만 불에 근접했다, 그런 얘기죠. 작년 봄에는 130만 불도 넘었었죠, 평균 가격이. 그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TA 평균 가격이나 거래량을 보면 이제 빨간 라인이 이제 가격이고 파란 막대가 이제 거래량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V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V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작년 못지않게 꽤 많이, 작년에 이제 피크 때 만 채 이상 거래가 됐는데, 지금 지난달에도 8,900, 9,000개 가까이. 아까 얘기한 거고 좀 달라요, 숫자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단독주택, 세미, 타운하우스, 콘도 네 가지만 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9,000개 좀 넘는 걸로 되어 있고 8,900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집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 이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격도 평균 가격이 119만 6천 불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작년 2월 달의 피크에 비해서는 약 13.6%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올 1월 달 그 바닥을 딱 치고 올라왔는데, 바닥에 비해서는 약 15%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중간에 와 있어요. 작년 피크와 올 1월 달 바닥 딱 중간까지 리커버리 한 거죠. 지금 4개월 만에 지난 5개월 동안 작년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5개월 동안 내려갔던 것이 이제 4개월 만에 한 반 정도 리커버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고요. 단독주택 보면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V자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13.4%, 작년 피크에 비해 13.4% 떨어져 있지만 올 1월 달 바닥에 비해서는 16% 올라와 있다. 이제 아까 그 그림이나 비슷하죠. 거래량도 지금 4,000채 이상 거래가 돼가지고 작년 피크 때나 거의 비슷하게 거래는, 단독주택 거래량이 작년 3, 4월 평균에 비해서 2월, 3월 평균에 비해서 올 5월 달이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핫하다. 네, 지금 핫하다, 그런 얘기죠. 타운하우스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타운하우스는 작년 대비 지금 10.6%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작년에 112만 2천 불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100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100만 불. 이제 12%, 10%, 10.8% 내려가 있지만 바닥에 비해서는 지금 16% 올라가 있다. 바닥을 치고 올라와 있다. 이것도 거의 중간 좀 넘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좀 바짝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작년 봄 거래량이나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러다 벼랑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작년에 살려다 못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기한 사람들이 이제 바닥을 치는 걸 보고 덤빌라 그러는데, 그냥 바닥을 치고 빠르게 올라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쉽진 않죠.
예, 콘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비슷한 모양이고, 콘도는 지금 현재 콘도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작년 피크에 비해서는 6.4%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올 1월 달 바닥에 비해서는 8.8%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 이상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닥은 이제 분모가 작고, 이제 여기 피크는 분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뭐 반 정도 올라왔다. 그런 거죠. 68만 8천 불에서 74만 8천 불이니까 만 6만 불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라갈 것도 한 6만 불 정도 올라가야 돼요. 피크에 비하면. 그러니까 12만 불 떨어졌다가 6만 불 리커버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반온 거죠. 이 숫자는 이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반 정도 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보면 뭐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뭐 콘도나 뭐 작년 대비 작년에부터 떨어진 거 1월 달이 바닥을 치고 12월 달 1월 달 바닥을 치고 그리고 지금 한 4개월 5개월 만에 지금 다시 리커버리해서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저번에 올라갔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컴포터블해요. 그 금액 이하로 살 때는 내가 그것도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년 그 금액을 뚫고 더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벤치마크 프라이스, 실제로 이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홈 프라이스 인덱스의 벤치마크 프라이스를 놓고 봤을 때 지난 5년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땠나? 리전별로 본다 그러면 지금 올 5월 달 평균 가격이 단독주택이 듀람 리전 100만 불, 107만 불 정도 돼요. 할튼 리전 160만 불, 필 지역은 142만 5천 불. 네, 토론토가 176만 불 제일 비싸고요. 네, 요크 리전이 171만 5천 불. 토론토하고 한 5만 불 정도 차이 나죠.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지난 5년간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나 보면 역시 이제 듀람 지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66.9% 올랐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필 지역이에요. 61.3%. 가장 적게 오른 게 이제 토론토 지역에서 39.5%. 이게 뭐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제일 가격이 싼 거.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제일 가격이 싼 게 듀람 리전이고 두 번째로 싼 게 필 리전이고 가장 비싼 게 토론토예요. 그래서 지금 요 가격 순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싼 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지난 5년간. 그 얘기는 비싼 것과 싼 것의 갭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제가 뭐 누차 말했던 거죠. 뭐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리커버리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어태치드 타운하우스, 이게 콘도 타운하우스가 아니고 이제 단독으로 이제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라 그러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듀람 지역에 76.8% 올랐어요. 그죠? 단독주택의 듀람 지역의 단독주택이 66.9% 올랐는데 이제 타운하우스가 76.8%, 10% 이상 더 올랐죠. 근데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필 지역 66.1%. 필 지역이 사실은 미시사가하고 브램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브램튼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미시사가보다도. 브램튼이 더 싸죠. 인도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가 제일 많이 올라요. 투자로 본다면 뭐 돈 많이 오르는 게 최고죠.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듀람 지역이 많이 오르고 필 지역이 많이 오르고 제일 적게 오른 게 토론토 41.3% 올랐다. 그게 보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그게 보면 가격 차이예요. 그래서 싼 게 많이 오르고 비싼 게 더 오른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싼 거가 일단 바이어가 많고 집도 많고 이제 거래도 잘 되고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사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싼 것들이 투자 가치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크를 보면 콘도 벤치마크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게 필 지역이에요. 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크 리전,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가 제일 적게 올랐어요. 제일 적게 오른 게 이제 45.9% 적게 올랐고 필이하고 이제 요크 리전 60%. 그다음에 할튼 지역은 49 별로 많이 안 올랐고 듀람 지역은 55%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토론토가 제일 적게 올랐어요. 그래서 콘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운타운의 이점이 콘도는 사실 다운타운의 완베드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때문에 디맨드가 많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쪽이 더 많이 오른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필 지역이나 뭐 요크 리전에 무슨 콘도가 무슨 뭐 렌트가 나오나 뭐 누가 그렇게 콘도 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실제로는 그쪽에 제일 많이 토론토가 가장 적게 올랐어요. 토론토가 콘도가. 네,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 되게 맞을 거다라고 다들 믿고 있지만 내가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커머셜 쪽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커머셜은 이제 코비드가 생기면서,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직격탄을 받은 게 커머셜이잖아요. 그죠? 커머셜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직격탄을 받는데, 지금 이거 보면 커머셜에는 주로 리즈와 세일이 있겠지만, 리즈 액티비티가 작년 대비 20% 줄어들었어요. 리즈 건수가. 그 거래 건수도 작년에 거의 반토막 47.7%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거래가. 그래서 작년 대비 반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커머셜의 밸류를 우리가 볼 때는 그 렌트가 얼마 나오느냐, 그 수익을 가지고 커머셜 프로퍼티의 밸류가 결정되잖아요. 쉽게 해서 캡 레이트로 밸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물론 캡 레이트는 이자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로 물건에 따라서 캡 레이트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어차피 실제적으로 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커머셜이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제 우리가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 수익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렌트비잖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에서는 렌트비가 어떻게 작년 대비 한 0.7% 올랐어요. 0.7% 올랐다는 건 인더스트리얼도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뭐 물건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뭐 그런 상황이죠. 피크로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인더스트리얼이 그렇다는 거예요. 13.8불에서 스퀘어피트당 13.89불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 0.7%. 근데 이제 리테일 쪽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가, 뭐 가게가 있는 뭐 플라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스퀘어피트당 39불에서 29불로 26% 렌트비가 감소했어요. 렌트비가 감소했다는 거는 빈 게 많다는 얘기죠. 비니까 렌트비를 내려서라도 테넌트를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냥 서로 뭐 테넌트를 가지고 경쟁이 되니까 렌트비를 깎아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리테일 쪽은 26.2%로 내려갔다. 오피스 리즈는 12.7%인데 오피스는 숨어 있는 게 많아요. 뭐 나중에 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토론토 오피스는 15%가 비어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비어 있는 거를 따지면 뭐 20% 이상이 비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피스를 앞으로 다운타운 오피스가 어떻게 활용돼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랜드로드들이 연구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레지던셜로 만들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다른 용도로 뭐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비어 있으면 결국은 빌딩은 은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도 렌트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커머셜 쪽은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커머셜 물건을 어떻게 사서 내가 어떻게 이제 돌려서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리테일을 생각하신다거나 오피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투자하지 않는 게 낫겠죠. 카나다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4월달, 지금 뭐 5월달이 끝났는데 5월달 자료도 이제 좀 있으면 미국에서 나오는데 뭐 카나다는 그거 나오려면 한 3주, 2주, 3주 더 걸려요, 미국보다. 그래서 6월 말경에나 나오는데 지금 4월달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3월달보다 0.1% 늘어났어요. 3월달 0.1%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 뭐 때문에 늘어나느냐? 제가 저번에 말했죠. 우리가 금리를 너무 올리다 보면 금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CPI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지금 올라간 게 뭐냐? 모게지 레이트가 올라갔다. 모게지 레이트가 올라가서 일반 가정에서 모게지 내는 돈이 올라갔다. 그 스펜딩이잖아요. 그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게 평균 프라이스 인덱스에도 포함되고, 그래서 GDP도 그로우하고 프라이스 인덱스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올라가는 게 사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GDP 중에
내가 모기지 더 낸 것도 있다. 금리가 올라서 모기지를 더 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GDP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기지 레이트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렌트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펙에서 이제 그 원유를 감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원유 가스, 휘발유 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비용도 오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음식값은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원래 이제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그 시발이 원유값이 폭등하면서 인플레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70년대에 뭐 그 저 중동 그 석유 파동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이제 공황이 다 오고 막 경제 공황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유값이 올랐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그 금리를 너무 빨리 0%에서 5%까지 작년 3월부터 그러니까 한 뭐 12개월, 13개월 동안 그렇게 쳐 올려가지고 지금 지금 그 성적표를 아직 안 받았지만 지금 이제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이 거꾸로 역주행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GDP가 올라갔다네. first 1사분기 GDP가 올라갔다. 뱅크 오브 캐나다는 2.3%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통계청에서 2.5%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3.1%가 나왔다는 거죠. 우와, 경기가 좋구나.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스펜딩이 올라갔다는 거죠. 스펜딩. 돈 쓴 게 가계 지출이 올라갔다. 가계 지출이 올라간 건 두 가지 폴드가 있죠.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코비드 때문에 뭐 식당도 못 가고 뭐 놀러도 못 가고 막 그러던 것이 벼랑간 코비드가 풀리면서 그동안 놀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세이빙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모여져 있던 돈 가서 쓰자. 야, 우리 오래간만에 식당 가서 밥 먹자. 우리 오래간만에 어디 여행 가자. 그동안 가지도 못했는데 뭐 이제 코비드 뭐 백신 안 맞아도 여행 갈 수 있대더라. 우리 가자. 뭐 그런 붐이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스펜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그 하우싱 인베스트먼트는 슬로우화 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안 쓰고 있다는 거죠. 돈, 집 사는 거나 이런 것도. 근데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지 돈을 빌려서 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어가 나름대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바이어가 다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캐나다 이제 금융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코노미스트라고 딱지 달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 저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GDP도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마다 뭐 좀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일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인트레스트 레이트 올린 것이 이제 슬슬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올린 게 이제 슬슬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Biting a little more slowly.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요.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이게. 그래서 지금 금리를 더 성급하게 올릴 상황이 아니다. 그 중앙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과연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 금리를 꼭 올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다. 그죠? 지금 아직도 우리가 금리 그동안 올린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를 좀 더 평가하고 분석해 봐야 된다. 더 올리기 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뭐 결판이 나겠죠. 올리든 안 올리든. 그러나 대세는 지금 어차피 이제 뭐 더 이상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올해 작년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4월 달은 그 지난달에 비해서 뭐 3월 달은 5%인데 4월 달은 4.9% 이제 폭이 완만해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한 부담 그런 것 때문에 CPI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뭐 어차피 6월, 7월 되면 제가 보기엔 4%대 깨고 3%대로 내려갈 거라고 좀 봐요. 어차피 6월 달 되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또 자칫 쳐 올리고 막 난리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OECD에서 포커싱한 것도 뭐 제가 말한 것 마찬가지로
올 2월 2, 4분기, 2, 3분기 되면 4% 이하로 내려갈 거다. 이 지금 빨간 거는 이제 카나다고 파란 거는 미국이고 이제 까만 거는 OECD 평균이에요. OECD 평균. OECD가 작년 1, 4분기만 해도 이제 OECD, 카나다, USA 비슷했었는데 이제 캐나다가 오히려 더 미국이 좀 더 인플레이션이 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카나다하고 미국은 같이 가고 있고 OECD는 조금 뒤로 이제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지금 뭐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이제 뭐 카나다나 미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올렸죠. 이제 3%인가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올 2, 4분기에 뭐 3.9%, 3.8%, 4% 이하로 내려가고 올 연말에는 3%에 근접하게 될 거다라고 OECD에서는 포캐스팅 하고 있어요. 뭐 포캐스팅이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회색으로 돼 있는 지역은 포캐스팅이고 왼쪽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과거 결과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CNBC에서 오늘 나온 이제 기사인데 미국의 대기업 CEO들의 93%가 우리가 심각한 불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Preparing for a recession, 리세션을 준비하고 있다. 리세션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심각하게 경기가 위축되고 그것이 여러 달에 걸쳐서 경기가 위축되는 거라는 거죠. 뭐 여러 달이라면 정확하게 하면 6개월 이상, 그러니까 2개 2, 4분기 이상 이제 지속되면 이제 리세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에요. 리세션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세션 일으키면 사람들이 잡도 없고 돈도 없고 물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값이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만 줄이면 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 생각의 발상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면 그건 역대급의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지금 1년 동안 뭐 미친 듯이 금리 올려놨는데 이렇게 돼서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역대급이 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CNBC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뭔가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방어적 투자를 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방어적 투자. 방어적 투자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아무 기업이나 투자하지 말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확실하고 그 자산 가치가 충분한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뭐 리세션이다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리세션이라면서 주가는 계속 오르고 GDP도 오르고 고용률도 지금 지금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죠. 약간 올라갔는데 5월 달에 약간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좀 굉장히 안정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믹스된 혼란스러운 사인이 있는 거죠. 리세션이 올 거다라는 사인과 리세션이 안 올 거다라는 사인 두 개가 같이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비드 기간 동안엔 우리가 그 물건 같은 거는 소비를 많이 했지만 서비스는 소비를 안 하죠. 서비스라는 건 사람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내가 그냥 뭐 이발소에 간다든가 치과에 간다든가 페이스 투 페이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일, 병원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줄이고 그 대신 물건을 사는 거에 많이 치중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다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뭐 나가지 못하니까 오다해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팬데믹이 끝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디맨드가 서비스 쪽에 대한 디맨드가 벼랑간 늘어나는 거예요. 나가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그다음에 치과도 가고 뭐 미장원도 가고 그런 서비스가 벼랑간 서비스 쪽에 디맨드가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잡이 거기 많이 크리에이션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 한쪽은 죽었다가 이제 이쪽은 살아나고 코비드 때는 그러다 다시 이렇게 역전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혼재된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이라는 거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그 대기업들에서 엄청나게 감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아마존이든 뭐 가령 구글이든 애플이든 뭐 큰 회사들 다 지금 감원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감원했잖아요. 감원하고 또 하고 은행 같은 데도 감원하고 그다음에 대은행들 큰 은행들이 뭐 여러 개가 지금 넘어갔고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은행들이. 그죠? 왜냐면 좀 본드를 사서 재놓은 거 다 돈을 잃어버리니까 돈을 까먹으니까 은행에 부실해지는 거죠.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드 커브가 이제 그
국채에 원래 이제 그 뭐 2년물, 5년물, 10년물, 뭐 20년, 30년 여러 가지 있지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역전이 돼서 기간이 짧은 건 금리가 뭐 높고 기간이 긴 거는 금리가 낮고 거꾸로 돼. 그런 이제 일드 커브가 인버트 됐다 그래. 뒤집어졌다 그래.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리세션에 대한 사인이거든요. 아주 클래식한 거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이런 사인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업률은 내려가고 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야 되는데 돈은 계속 쓴다. GDP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엇갈린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리세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 역대급이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조심성 있게 해야 되겠다. 방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나왔던 포브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만약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려는 사람들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은 yes or no다 이거죠. yes or no. 뭐 그렇죠. 항상 그런 거죠. 뭐 이런 애매한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좀 정리가 돼서 나와 있길래 제가 참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일반적으로 내려간다. 리세션이 오면 집값은 내려간다. 지금 과거에 보면 과거에 최근 메이저 리세션의 5개의 메이저 리세션 중에서 4번에는 4번이 집값이 내려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은 굉장히 그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무조건 내려간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집값은 don't necessarily decline. 꼭 내려가는 건 아니다. 리세션이라고 해서 집값이 꼭 내려가는 건 아니다. 지금 리세션 때 집값이 내려가. 리세션의 기본적인 전제는 실업이에요. 실업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지 리세션에. 그죠? 리세션 실업률이 올라가고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 하이어링 안 하고 공장도 더 안 짓고. 그죠? 사람은 돈이 없어 물건 안 사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집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간다 그러는데 꼭 내려가는 것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보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으면 그러면 지역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리세션 기간 중에 집을 산다는 것은 집을 사는 거는 그 집 사는 사람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나 그리고 그 사람의 인컴에 따라서 오히려 리세션이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리세션 4번 중에 5번 중에 4번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현금 있는 사람은 주수면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작년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작년 초에 코비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2월 3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죠. 3월 달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지금 7월 8월 달에 집을 사는 게 최고다. 그때 사는 게 찬스다.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실제 거래량도 얼마 안 됐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건 나와 있지만 물건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집값 현금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 때는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이제 리세션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이 폭락할지 오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5년 정도는 지금부터 5년 정도는 지나봐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게 되고 뭐 리세션이 오더라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다시 리커버리 하니까 내가 집을 지금 샀을 때 5년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집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내가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을 거라면 집 투자는 고려하지 마라. 좀 기다려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뭐 뻔한 얘기 같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정리가 돼 있고 뭐 다시 한번 제가 말한 게 제가 뭐 어떻게 잘 여러분 설명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게 뭐 내가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6월 26일 날 토론토 시장에 선거가 있어요. 이제 보궐선거죠. 토론토 시장 그 존 토리가 이제 물러났죠. 그 사람은 이제 PC 이제 보수당 출신인데 물러나고 그 사람이 거의 한 10년 이상 했죠. 10년 했나요? 10년 이상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이 후보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올리비아 차오라는 여자가 중국 여자인데 이 여자가 지금 전체 그 유권자의 30%의 지지를 받아서 이 여자가 당선이 될 것 같아 거의. 근데 이제 올리비아 차오라는 여자는 그 옛날에 그 신민당 NDP의 그 당수였던 잭 레이턴인가? 잭 레이턴이라는 사람의 그 와이프였어요. 지금 아주 혼자 살겠죠. 잭 레이턴. 이 사람 남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췌장암으로 죽었죠.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죽었어요. 그 신민당이에요. 우리가 지금 좌파 우파 얘기하지만 이제 뭐 그 보수당은 중도라고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자유당은 이제 중도 좌파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민당은 이제 거의 좌파 쪽에 가깝죠. 거의 좌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좌파의 특징은 세금을 많이 걷고 그다음에 큰 정부 그다음에 큰 예산 그리고 많이 퍼주는 거 그게 이제 좌파 예산 좌파의 특징이고 이제 우파의 특징은 이제 정부를 공무원도 적게 가져가고 그리고 세금도 조금 걷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파의 특징이죠. 세금 조금 걷으니까 서비스 적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정부에다 돈을 받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아우성 치겠죠. 왜 돈 안 주냐고. 세금 덜 걷었으니까 돈 안 준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올리비아 차오라는 여자가 이제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저는 뭐 토론토에 살지 않고 저는 리치몬드에 사니까 투표권이 없지만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셔야 돼요. 내 권리를 지키려면 투표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1등으로 가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 사람을 중점적으로 공격하겠죠. 넌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세금 더 올린다. 그러나 뭐 그 적당히 올릴게. 그럼 얼마나 올릴 건데? 답을 안 해요. 이 사람 생각은 이제 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300만 불 이상 되는 주택을 사고 팔 때 랜드 트랜스퍼 텍스를 올리겠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토론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2배잖아요. 그 한시적으로 뭐 만들었다고 자유당에서 옛날에 헛소리 하더니 결국은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올리겠다는 거죠. 300만 불. 좀 있으면 웬만한 다운타운에 있는 집이라든가 노수역 집은 웬만한 집은 다 300만 불 넘겠죠. 그죠? 돈을 더 걷겠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 이제 제일 내가 이 사람 얘기 중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Chao promised new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for renters.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이고 그 사회적인 서포트를 해주겠다. 돈으로. Fund to fight bad landlord. 그러니까 나쁜 집주인과 싸울 수 있는 돈을 주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랜드로드가 배드 테넌트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게 좌파들의 특징이 그러죠. 편가르기잖아요. 있는 놈과 없는 놈을 편을 갈라서 쟤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없는 놈이 어차피 많으니까 숫자가. 그래서 표를 받아서 집권하는 게 좌파들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이게 배드 랜드로드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랭귀지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드 테넌트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문매를 맞을 거야. politically incorrect한 거죠. 그러니까 배드 랜드로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인 출신이지만 마크 썬더스 이 사람은 전 토론토 경찰국장이었다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보면 요즘도 보면 뭐 트럼프나 윤석열이나 뭐 되게 보면 정치 안 하던 사람들이 정치했을 때 오히려 더 신선한 맛이 있고 정치하던 사람들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바꿔봤자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하여튼 뭐가 됐든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6월 26일 날 꼭 투표를 하시기 바라요. 투표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프로퍼티 텍스도 엄청나게 올릴 것 같은데 여러분의 프로퍼티 텍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 검토해서 찍으시기 바라요. 뭐 오늘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얘기죠. 그죠? 프로퍼티 텍스에 관한 얘기니까.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은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나름 성심껏 대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